사장님, 이러다 길에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낡은 국밥집 문을 미약하게 두드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 옷. 누가 봐도 노숙자였어요. 만삭의 배를 움켜쥔 채 문고리에 매달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국밥집 여사장 김옥자는 화들짝 놀라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이 여자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옥자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여자의 뱃속에 있던 아이. 25년 뒤 이 아이가 모두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란 것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저택의 통유리창을 장대비가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2살 윤서영. 그녀는 8개월이 된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지 발길질을 해댔지만 서영은 그 작은 신호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죠. 그녀의 맞은편, 시어머니 박 여사가 대리석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서영의 귀를 때렸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거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입술 끝이 실룩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영은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거든요. 오직 경멸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귀한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데 박 여사의 손가락 끝이 서영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내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저건 도대체 누구시냐? 서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지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설마가 100번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게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녀를 조여왔죠. 어머니, 그럴 리가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저희 분명히.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이미 찢겨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확인했다는 뜻이었죠. 서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에 든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단명, 무정자증, 환자명, 이강진. 그 네 글자가 송곳처럼 서영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니, 눈을 뚫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려 했지만 서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지금 쓰러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삐걱 하고 열렸어요. 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죠. 남편 이강진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경멸과 배신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영아. 강진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그 목소리가 서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내 몸 상태가 이렇다는데 넌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강진이 멈춰섰습니다. 서영과 한팔거리.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만리장성보다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니, 우리 집안 전체를 능멸한 거야. 서영은 정신없이 강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매달리듯 빌듯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여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 당신 아이 맞아요. 하늘의 맹세예요. 하지만 강진은 서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손등으로 툭 털어내버렸어요. 당신을 믿었어. 근데 어떻게 감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강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그게 분노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걸 깨달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서 있던 가사 도우미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한 사람이 서영의 낡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서영의 소지품, 그것도 초라한 물건 몇 개만 담긴 작은 가방이었죠. 박 여사는 그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이름 부르지 마라. 박 여사의 고함이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 씨도 아닌 걸 품고 어디서 안주인 노릇을 하려 들어. 서영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치에 매달렸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이 아이 강진 씨 아이 맞다니까요. 제발요, 제발 믿어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튀었다는 듯이요. 끌어내라. 그 한마디에 가사 도우미들이 서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발버둥을 쳤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녀의 발이 대리석 바닥을 질질 긁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나 좀 봐요. 서영은 남편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내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듯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서영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가사 도우미들이 서영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 툭 떨어졌죠. 철컥.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강남의 밤거리에 만삭의 몸으로 내던져진 것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고 얇은 임산부복은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서영은 굳게 닫힌 철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문이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곳,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던 그 집이 이제는 천길, 낭떠러지 위의 성벽처럼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강진 씨, 강진 씨,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서영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파올 때까지 두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가. 제발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택의 창문들이 하나둘 어두워져 갔어요. 불빛이 꺼졌습니다. 서영을 그곳에 버려두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외면하는 것이었죠. 그때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진이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서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서영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강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불빛도 꺼져버렸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힘없이 꿈틀댔습니다. 마치 엄마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여의였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살다가 강진을 만났고 시댁만 믿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다시피 했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먼 친척들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전부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서영은 손을 더듬어 발치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베넷 저고리 한 벌뿐이었습니다. 흰색 저고리에 작은 토끼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몇 달 전 아이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놓았던 것이었죠. 미안해, 아가. 서영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길을 잃었어. 빗줄기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영의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화려한 강남의 가로등 불빛은 도로를 환하게 비췄지만 그 눈부신 빛들이 서영에게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네. 정말 아무도. 서영은 텅 빈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제야 뼈에 사무치도록 스며들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자신에게 남은 건 이 아이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서영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물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뜨린 서영의 그림자. 그녀는 그 그림자를 따라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목적지도 희망도 없이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져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지 어느덧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로비에서, 밤에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겨우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어김없이 다가와 나가라고 손짓했거든요. 여기 노숙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항변할 힘도 사정을 설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이틀 동안 제대로 된 끼니는 단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삼각김밥이 보였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었어요. 시댁에 들어간 후로는 용돈이라는 게 따로 없었거든요. 필요한 것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됐고 카드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 카드는 쫓겨나던 날 이미 회수당했죠. 얇은 임산부복 위로 걸친 가디건은 이미 때가 꼬재재해졌습니다. 첫날 밤 쏟아졌던 빗물이 마르면서 얼룩이 얼룩을 덮었고 흙먼지까지 묻어 누가 봐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 되어버렸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부어오른 눈두덩이는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터질 듯이 부어오른 발목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틀을 쉬지 않고 걸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발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더럽다는 눈빛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의 살갗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가, 엄마가 미안해. 서영은 걸으면서 연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평소보다 힘겹게 꿈틀댔어요. 마치 엄마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인지 힘들다는 신호인지 서영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서영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큰 길을 벗어났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이 나타났어요. 닳고 다른 간판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셔터들, 그리고 삐걱거리는 가로등 하나가 골목 입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끌벅적했을 시장통도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발을 절뚝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 그리고 뜨끈한 국물 향기. 서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틀 동안 굶주린 뱃속이 그 냄새에 반응했어요. 참았던 허기가 복통과 섞여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침이 고였지만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 사이 유독 낮은 지붕 아래에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옥잔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글씨체가 투박했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났습니다. 서영은 그 작은 식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저 안에는 분명 따뜻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도, 따뜻한 공기도, 그리고 어쩌면 따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서영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돈도 없으면서 뭘 사 먹겠다고. 서영은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서영을 덮쳤습니다. 으윽! 서영은 신음을 흘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배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아직 예정일이 아닌데. 서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굶고 걸으며 몸을 혹사한 탓인지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 돼. 여기서 안 돼. 서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통이 밀려왔을 때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서영은 비틀거리며 그 작은 식당의 유리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똑똑똑 떨리는 주먹으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힘없는 목소리가 유리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가늘었던가 서영은 스스로도 놀랐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바쁘게 행주질을 하던 누군가가 고개를 드는 게 보였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전형적인 시장통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죠. 아주머니가 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행색을 발견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서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제발요, 사장님. 서영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러다 길에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말을 끝마치자마자 서영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고개가 앞으로 꺾였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밥집 문이 박차듯 열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서영의 어깨를 붙잡아 쓰러지지 않게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세댁,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서영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다는 건 느껴졌지만 눈을 뜰 힘이 없었어요. 아이고,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헤맨 거야. 이리 들어와요, 어서. 아주머니는 서영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당 안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낡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커다란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백열등이 따뜻한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훈훈한 온기가 서영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앉아 있어 봐요. 아니, 눕는 게 낫겠네. 이리 와요. 아주머니는 서영을 주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방 뒤편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자 조그만 살림방이 나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이불이 개어져 있었고 작은 화장대와 옷걸이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이불을 폈습니다. 여기 누워요. 어서. 서영은 아주머니에게 이끌리듯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등에 닿는 따뜻함에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차가운 바닥과 벤치에서만 지내던 몸이 처음으로 포근한 것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은 누운 채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손을 내밀어준 이 낯선 아주머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옥자는 서영의 젖은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일단 여기 잠깐이라도 누워 있어요. 바닥 뜨끈하게 올려줄 테니까. 몸부터 녹여야지. 옥자는 방을 나가 보일러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국밥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먹어요. 속이 비면 아무것도 안 돼. 옥자가 서영을 부축해 반쯤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서영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서영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맑은 소고기 국물이 자작하게 담겨 있었고 그 위에 파란 팥 썬 것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고기 몇 점이 밥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서영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틀 동안 얼어붙었던 몸이, 이틀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그 한 모금의 국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골목길 끝 낡은 국밥집에서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세댁, 울지 말고 일단 먹어요. 밥 먹으면서 울면 체해. 옥자가 서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휴, 이렇게 예쁜 세댁이 어쩌다 이 고생이야. 됐어, 다 됐어.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자고 내일 날 밝으면 내가 아는 산부인과 같이 가보자고. 알겠지? 서영은 처음으로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어요. 바닥에는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누렇게 바랬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살던 서영에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서영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옥자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자, 이제 푹 자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일단 자요. 서영은 옥자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어서 자요. 옥자가 불을 끄고 방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영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이제야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진통도 가라앉았어요. 아이도 안심한 것인지 더 이상 힘겹게 꿈틀대지 않았습니다. 아가, 우리 살았어.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주방 한편에 딸린 작은 방. 서영은 그곳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어요. 처음 이틀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눈을 떠도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고 일어나려고 하면 옥자가 달려와 다시 눕혔거든요. 아직 멀었어. 누워 있어요, 세댁. 옥자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가져왔습니다. 갓 삶아낸 수건이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포근한 수건으로 서영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는 게 옥자의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서영이 몸을 일으키면 어느새 쟁반 위에 따끈한 밥과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옥자는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서영의 밥상을 챙겼습니다. 손님들에게 팔 국밥을 끓이면서 동시에 서영을 위한 음식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새벽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톡, 톡, 톡.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보글보글 커다란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세상에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옥자는 장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세댁, 오늘은 좀 어때? 서영이 고개를 들면 옥자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뱃속의 녀석이 발길질은 안 해? 그 다정한 물음에 서영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이후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네, 아주머니. 오늘은 좀 얌전하네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에 닭백숙 해줄게. 기력 차려야지. 옥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서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 아주머니는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저 먹이고 재우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서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갚겠다는 것.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옥자가 찐 감자를 접시에 담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감자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세댁, 이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옥자가 서영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감자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감자만 먹었습니다. 잠시 후 옥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댁, 근데 옥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는 연락 안 해봐도 돼? 신랑은? 그 순간 서영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감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서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빗속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그 눈빛이 떠올랐죠. 옥자는 서영의 반응을 보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옥자가 얼른 서영의 손등을 툭툭 쳤어요. 사정이 있겠지, 그려. 말하기 힘들면 하지 마. 옥자의 눈빛이 따뜻하게 서영을 감쌌습니다. 지나간 일보다 지금 내 뱃속의 요놈이 더 중하지, 안 그래? 잊어버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옥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아픈 사연을 억지로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묵직한 침묵으로 그녀의 상처를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옥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캐묻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사람. 서영은 시댁에서 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사 따지고 캐물었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아주머니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사람은 서영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자는 서영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서영의 손을 꼭 잡고 시장통 근처 산부인과를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집 드나들듯 정기 검진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옥자는 서영의 팔짱을 끼고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사람인데요.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 성함 적어주세요. 옥자는 망설임 없이 자기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김옥자,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가 이 세댁 이모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말해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모라고 가족이라고 당당히 말해주는 사람. 자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옥자는 서영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이는 잘 크고 있어? 네, 아주머니. 건강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 저녁은 소고기 먹어야겠네. 피가 좀 부족하다고 했지? 옥자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서영의 영양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팔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서영의 밥상에 올렸어요.
원래는 국밥에 들어갈 양지머리나 사태를 따로 빼서 서영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저녁 식사 시간 옥자가 서영 앞에 고기 접시를 밀어주었어요. 아주머니, 이건 손님들 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됐어. 자네가 안 먹으면 뱃속에 저놈이 배가 고파서 어쩐대? 얼른 먹어도. 그래야 나중에 힘쓰지. 옥자의 말에 서영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기 한 점에 담긴 옥자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옥자의 보살핌 속에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이제 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죠. 갑자기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으윽. 서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진통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간격이 길었지만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옥자는 서영의 신음소리에 번쩍 눈을 떴어요. 세댁, 무슨 일이야? 옥자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상태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진통이구나. 하지만 옥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재빨리 챙겼습니다. 서영의 옷까지, 아기 베넷저고리, 그리고 비상금. 옥자는 이날을 대비해 벌써부터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세댁,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금방 택시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아. 옥자는 서영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빗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서영은 연신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산모가 급해요. 옥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빗길에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이미 힘을 많이 쓴 상태였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와 서영을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옥자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했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옥자는 분만실 밖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자는 복도를 서성였어요. 손을 비비고 한숨을 쉬고 때로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제발 아이도 서영이도 무사히. 옥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친정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서영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진통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깨끗이 닦아 포대기에 싸서 서영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영은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열했어요. 작은 얼굴, 꼭 감은 눈,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그런데 그 얼굴이 자신을 버린 남자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코도 입술 모양도 닮았습니다. 서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뜨거운 사랑도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서영 옆으로 옥자가 다가왔어요. 갓 태어난 아이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발가락 1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나, 둘, 셋, 10. 다 있네. 옥자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아이고, 이놈 눈매 좀 봐. 보통 놈이 아니네. 옥자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영아. 정말 고생했어. 서영은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새댁이 아니라 서영아. 옥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진짜 가족처럼, 진짜 엄마처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서영은 옥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자가 서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뭘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놈 키우려면 아직 멀었어. 서영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나와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서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성공해서 저 품 넓은 아주머니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어.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 그날 밤 서영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어요. 도건, 길을 세우다, 뜻을 세우다. 이 아이가 훗날 바르게 자라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건아, 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영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건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작은 방에서 소박한 100일 잔치가 열렸어요. 옥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쪄낸 백설기와 수수팥떡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하얀 백설기 위에는 대추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고 붉은 수수팥떡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어요. 도건이는 옥자가 시장에서 사다 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노란색 베넷 저고리에 조그만 호랑이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도건이는 그 옷을 입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이가 없는 잇몸이 다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는 모습에 옥자와 서영 모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도건이 웃는 거 봐. 이놈이 벌써 사람 눈치를 아네. 옥자가 도건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서영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따뜻한 그늘 아래 머물 수는 없어. 서영은 도건이를 품에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어. 100일 넘도록 옥자의 보살핌만 받아왔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비까지 대주었어요. 서영은 그 은혜가 날마다 무겁게 쌓여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운 마음만큼이나 미안한 마음도 커져갔어요.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자립해야 한다고. 아주머니의 짐이 아닌 든든한 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서영은 몰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건이가 잠든 틈을 타가게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구인 공고를 살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친 옥자가 식당 정리를 끝내고 앉았을 때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내일 나가보려고요.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도건이도 이제 제법 컸고 더 이상 아주머니 신세만 질 수는 없어서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옥자는 들고 있던 행주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짐짓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그래.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아? 100일 지난 아기 데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랑 같이 장사하면서 지내면 되지.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옥자의 거친 말투. 하지만 서영은 알았어요. 그 말투 뒤에 숨겨진 진심을. 걱정과 애정이 담긴 목소리라는 걸요.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마음 다 알아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여기서 받기만 하면 평생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서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옥자는 그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붙잡지 못했어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네 성격에 오죽하겠나? 옥자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힘들면,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 아무 생각 말고 여기로 다시 와야 해. 알겠지? 옥자가 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어요.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옥자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지, 서영아? 네, 아주머니. 약속할게요. 서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은 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영은 짐을 챙겨 방을 나섰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건이를 포대기에 엎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때 옥자가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꼬깃꼬깃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옥자가 서영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 서영이 묻자 옥자가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장사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이야. 목돈은 아니어도 애 분유값이나 당장 방 한 칸 구할 보탬은 될 게야. 옥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나 진짜 서운하다. 서영이 신문지를 살짝 들춰보았어요.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옥자가 매일 국밥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돈이었어요. 땀과 노동이 담긴 돈. 서영은 차마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받아. 옥자가 서영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리고 잘 들어. 언제든 돌아와도 돼. 힘들면 무조건 와. 여기가 내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서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옥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서영이 오열했어요. 옥자도 서영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아기도 운다. 옥자가 서영을 달랬어요. 하지만 옥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서영이 몸을 떼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반드시요. 서영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낡은 가방 하나와 도건이를 품에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옥자가 가게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서영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서영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국밥집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간판에 쓰인 옥잔의 국밥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주머니, 저 꼭 성공할게요. 서영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와 도건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이 은혜. 제 손으로, 제 힘으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버스가 왔습니다. 서영은 옥자가 준 쌈짓돈을 품에 꼭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국밥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그 온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서영은 옥자가 준 쌈짓돈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불 깔면 꽉 차는 단칸방.
하지만 서영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붕이 있고 문이 있고 도건이를 눕힐 바닥이 있으면 됐으니까요. 서영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파출부로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 상을 치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시 쉬었다가 저녁 장사가 시작되면 또 뛰었어요.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자정이 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우유를 문 앞에 놓았어요. 해가 뜰 무렵이면 배달을 마치고 다시 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서영의 손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시댁에서 살 때는 고왔던 손이었어요. 매니큐어를 바르고 핸드크림을 챙겨 발랐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거칠어졌어요. 설거지 물에 닿을 때마다 갈라지고 세제 때문에 트고 반창고를 붙여도 나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건이가 있었으니까요. 국밥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도건이는 기특하게 자라주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도건이를 칭찬했습니다. 도건이 어머니, 아드님이 정말 영특해요. 수학은 특히 천재적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 때마다 했던 말이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도건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로봇 장난감이나 만화책에 빠져 있을 때 도건이는 낡은 신문이 경제면을 읽었어요. 서영이 반찬 싸는데 쓰려고 가져온 신문을 펼쳐서 주식 시세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이 회사 주식이 어제보다 3% 올랐어. 응? 그게 무슨 뜻이야? 이 회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하니까 가격이 오른 거야.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서영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영이 파출부로 일하던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도건이가 학교를 마치고 식당으로 엄마를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식자재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도건이가 그 옆에 서서 장부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계산 틀렸어요. 도건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기 감자 20박스 가격이랑 양파 10박스 가격 더하는 데서 틀렸어요. 3,400원 더 받아야 해요. 도건이가 장부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진짜네. 이 꼬마가 어떡해?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건이의 숫자에 대한 감각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타고난 것 같았어요. 서영은 도건이의 그런 재능이 무서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 서영은 도건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아비처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든든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할 텐데. 서영은 그 생각을 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결국 몸에 탈을 냈습니다. 도건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서영이 일하던 공사장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커다란 국솥 앞에서 국을 젓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동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영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보호자분, 이 환자분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이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사람은 10살짜리 도건이 뿐이었습니다. 도건이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두덩이. 도건이는 엄마 곁에 앉아 엄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갈라지고 닳아 있었어요. 도건이는 엄마의 발도 보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배어 있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물집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도건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도건이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서영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도건아, 나 숫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도건이의 눈빛은 10살짜리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결연하고 어딘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건이는 달라졌어요. 엄마가 잠든 밤마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중고로 산 노트북이었어요. 화면이 깜빡거리고 속도도 느렸지만 도건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도건이는 인터넷으로 세상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율이 왜 변하는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밤새 화면을 들여다보며 숫자들 사이의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서영의 몸이 조금 회복된 어느 날이었어요. 서영은 도건이의 손을 잡고 외출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오래된 시장 골목에 내렸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도건이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대답 대신 도건이를 이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전신주 뒤에 멈춰 섰습니다. 도건아, 저기 봐.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건이가 고개를 내밀어 엄마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 옥잔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손님에게 국밥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기 국밥 나르는 할머니 보이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너랑 엄마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도건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분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셔. 엄마가 너를 뱃속에 품고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저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건아, 너는 절대 이분을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도건이는 국밥집 안의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인자한 얼굴을 눈에 깊이 새겼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손님에게 국밥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그 미소. 응, 엄마. 도건이가 대답했어요. 내가 꼭 저 할머니 웃게 해드릴게. 서영은 도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국밥집을 바라보았어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은인 앞에 나설 수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도건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도건이는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며 번 푼 돈을 조금씩 모아달라고 했어요. 엄마, 나 돈 모을 건데 조금만 도와줘. 돈? 뭘 하려고? 주식 계좌 만들려고. 서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주식이냐고요. 하지만 도건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국 서영은 도건이 이름으로 작은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건이는 그 계좌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건이의 숫자, 감각은 주식 시장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냈고 오를 주식과 내릴 주식을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어느 날 밤 도건이는 모니터 앞에 앉아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도건이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길을 찾아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쫓아냈던 그 집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살려준 옥자 할머니. 도건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가 다 찾아낼 거야. 은혜는 반드시 갚고 원수도 반드시 갚아주겠어. 어린 소년의 눈빛은 이미 세계적인 투자자처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건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든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장은 꽃다발과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졸업생들은 저마다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자랑하는 아이들, 유학 계획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도건은 달랐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옆에는 서영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어요. 걸음마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괜찮아? 도건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늘 우리 아들 졸업하는 날인데 엄마가 아프면 되겠니? 서영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도건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졌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도건은 엄마를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챙겼어요. 친구들이 대학 입학 준비로 들떠 있을 때 도건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엄마, 도건이 서영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 대학 안 가기로 했어.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안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성적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엄마, 대학 졸업장 따는데 4년이야. 도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그 시간에 돈 벌 거야. 엄마 고생 끝내주는 게 내 진짜 목적이야. 졸업장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따면 돼. 서영은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도건의 눈빛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거든요. 도건아, 엄마 믿어줘. 나 할 수 있어. 도건은 그날 이후로 방 안에서 오직 숫자의 흐름에만 매달렸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주식 차트와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어요. 도건은 밤새 그 숫자들을 분석했습니다. 해외 시장이 열리는 새벽에는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지켜봤고 국내 시장이 열리는 아침에는 실시간으로 매매를 했어요. 도건의 천재적인 감각은 주식 시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중학생 때 푼돈으로 시작했던 계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던 돈이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냈고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방향을 예측했어요. 졸업 후 1년이 지났을 때 도건의 계좌에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건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봐. 도건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이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내가 벌었어, 엄마. 주식으로. 도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병도 고쳐줄게. 좋은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자.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서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서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나란히 앉아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큰 병원에 가서 엄마 몸을 고치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옥자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드리자고요. 엄마, 이제 드디어 옥자 할머니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다. 도건이 말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분 얼굴 보기 전에 엄마 몸부터 고치고. 서영이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볕들 날이 왔다고 둘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도건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하신 것 같은데 이미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건은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눈은 힘겹게 감겨 있었습니다. 도건은 엄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야. 도건이야. 서영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건아. 엄마, 나 이제 엄마 병 고쳐줄 수 있어. 돈 벌었단 말이야. 도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좋은 병원 알아봤어. 제발. 서영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거의 없었어요. 도건아. 서영이 머리맡에 둔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도건이 가방을 가져왔어요.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빛바랜 작은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계부였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건이 첫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국밥집을 떠난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에게 받은 돈 50만 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영이 파출부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옥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20년 넘게 모아온 돈의 기록. 엄마, 이게... 도건아. 서영이 마지막 힘을 짜내 도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장통? 옥자 할머니. 이 가계부 들고 꼭 찾아가 봐.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가 못다 한 은혜. 내가 꼭 갚아드려. 그분 곁을 내가 친손주처럼 지켜드려야 한다. 서영은 옥자가 준 돈으로 처음 방을 구했던 날의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이 가계부를 써왔던 거예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엄마. 도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약속할게요, 엄마. 내가 꼭 그럴게요. 옥자 할머니 꼭 찾아갈게요. 엄마 대신 꼭 은혜 갚을게요. 서영은 아들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넘게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아들에게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영은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영원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도건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 엄마를 쫓아냈던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엄마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장례가 끝난 뒤 도건은 엄마의 낡은 가계부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어요. 아무에게도 행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살던 월세방도 정리하고 연락처도 바꾸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세상을 향한 서늘한 분노, 그 두 가지를 가슴에 품은 채 도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세상을 떠나고 도건이 자취를 감춘 지 어느덧 5년.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시장 골목에도 새 건물이 들어서고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뜸해졌고 간판의 글씨는 바래졌어요. 식당 안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 나던 구수한 냄새도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옥자는 이제 70이 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걸음은 느려졌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옥자는 식당 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아, 도건아. 옥자는 텅 빈 골목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이름들을 의조렸어요. 25년간 소식 한 번 없던 그들이었지만 옥자에게는 그들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언젠가 저 골목 끝에서 서영이가 도건이 손을 잡고 나타날 거라고 옥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몇 년 전 옥자는 믿었던 친척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빚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옥자는 피부치라는 말에 넘어가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친척은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빚은 고스란히 옥자에게 떨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촉 전화였고 그 다음에는 협박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에는 차가운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도 가스레인지에도 심지어 옥자가 20년 넘게 쓰던 낡은 솥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채업자들이 와서 다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옥자는 식당 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험상궂은 남자 3명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이 할망구.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이 할망구가 귀가 먹었나?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지.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테이블이 쓰러지며 위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돈 없으면 이 가게 내놔. 더 이상 기다려줄 생각 없어. 다른 남자가 선반에 있던 뚝배기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옥자가 30년 넘게 아껴 쓰던 뚝배기들이었어요. 깨진 사기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식당만은 안 돼요.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서 우리 애들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25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나가면 그 애들이 날 어떻게 찾아?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뭔 소리야, 이 할망구가. 덩치 큰 남자가 옥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옥자의 어깨를 걷어차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시에 멈춰섰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골목.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고 발걸음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쏠렸어요. 낡은 트럭들 사이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번쩍이는 차체, 까만 유리창. 이 허름한 시장 골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습니다. 차들이 국밥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식당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했어요. 뭐야, 당신들.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제압했습니다. 팔을 꺾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어요.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사채업자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가운데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색 수트에 반짝이는 구두, 날카로운 눈매에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났어요. 25년 전 옥자의 품에서 옹알이를 하던 그 핏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청년이었어요. 남자는 아수라장이 된 식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깨진 그릇들, 쓰러진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옥자.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옥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옥자는 겁에 질린 채 남자를 올려다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가 옥자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값비싼 수트가 깨진 그릇 파편에 닿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어요. 옥자는 당황해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을 본 순간 옥자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남자가 옥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25년 전에 할머니가 쌈짓돈 주며 보내주셨던 윤서영 씨 아들 윤도건이에요. 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건이? 남자가 도건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작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가계부였어요. 도건이 가계부의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옥자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5년 전 옥자가 서영에게 돈을 줄 때 적어준 글씨였습니다. 서영이 힘내. 옥자가. 그 글씨를 본 순간 옥자의 머릿속에서 25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비오던 밤 만삭의 몸으로 쓰러져 있던 서영. 100일 잔치 때 방긋 웃던 도건이. 떠나던 날 아침 오열하며 자신을 안았던 서영. 도건아. 우리 도건이야? 옥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어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옥자가 도건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두 팔로 청년의 넓은 어깨를 꼭 안았어요. 25년의 한이 서린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이는 어딨어? 서영이도 왔어? 옥자가 두리번거렸어요. 도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옥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계부를 제게 남겼어요. 할머니 은혜를 꼭 갚으라고. 할머니 곁을 지켜드리라고. 옥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울음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옥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도건은 우는 옥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도건이 사채업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까까지 울먹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이 아주머니의 빛. 도건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다 사겠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도건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할머니를 건드린 대가는 너희 배우까지 불러서 제대로 치르게 해주지. 도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어요. 사채업자들은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건이 몸을 돌렸어요. 떨고 있는 옥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옥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식당을 나섰어요. 25년 전 옥자가 자신을 지켜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거대한 산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경악과 놀라움이 섞인 시선들. 30년 넘게 국밥을 팔던 옥자, 아주머니를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모시고 나가는 모습. 도건은 옥자를 세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돌아보았어요. 낡은 간판, 깨진 그릇들, 빨간 압류 딱지. 다 되돌려 드릴게요, 할머니. 도건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짓밟혔던 옥자의 국밥집은 도건의 수행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들이 치워지고 쓰러진 테이블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빨간 압류 딱지들도 하나씩 떼어졌습니다. 도건이 모든 빚을 청산했으니까요. 도건과 옥자가 탄 검은 세단은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도건이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탁 트인 창문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게 뭐야, 도건아?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도건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해둔 집이에요. 25년 전 할머니가 국밥집 안쪽 작은 방을 엄마와 저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드릴 차례예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건은 옥자의 손을 잡고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했어요. 따뜻한 온돌이 깔린 방,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
음식이 가득 채워진 냉장고. 옷장에는 옥자 치수에 맞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다 뭐야?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옥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도건이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화려한 옷에 어설퍼하는 옥자를 보며 도건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서영에게 못다한 효도. 그것을 이제야 옥자 할머니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내가 할머니 곁에 왔어요. 도건은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옥자가 새 집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도건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도건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도건이 5년 동안 해외에서 쌓아 올린 투자회사의 한국 본부였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수행원들이 한 남자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바로 옥자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의 사장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양복이 구겨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살려주십시오, 대표님. 사채업자 사장이 벌벌 떨며 애원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위에 지시한 사람이 있어요. 도건은 차갑게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시한 사람? 네. 저한테 그 할머니 국밥집을 어떻게든 뺏으라고 시킨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도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지? 그게 사채업자 사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에게 아주머니 국밥집을 어떻게든 뺏으라고 시킨 건 태성그룹의 이강진 회장입니다. 도건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강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건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이강진 회장. 태성그룹의 총수. 그리고 25년 전 만삭의 아내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남자. 도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이강진이라고? 도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네. 이강진 회장님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국밥집 부지가 걸리적거린다고 어떻게든 쫓아내라고 저한테 돈을 줬습니다. 도건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강진. 그자가 다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났어요. 25년 전에는 엄마를 버렸고 이제는 엄마와 자신을 살려준 은인까지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도건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어요. 이강진이 왜 그 국밥집 부지를 원하는지, 재개발 사업이 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도건의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이강진은 최근 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 부지 한가운데에 옥자의 국밥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강진은 옥자가 자진해서 떠나기를 기다렸지만 옥자가 버티자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도건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강진은 옥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25년 전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오직 돈을 위해 은인의 가게를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도건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군. 친부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강진은 변하지 않았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짓밟는 인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건은 어느 호텔에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와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건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파티장에 입장했어요.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젊고 성공한 투자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파티장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비싼 양복, 그리고 거만하게 치켜올린 턱. 이강진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크게 웃고 있었어요. 도건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내 아버지라고? 도건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게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인간에게 정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이강진이 도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건이 유명한 투자자라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이강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도건 대표님이시죠? 이강진이 말했어요. 태성그룹에 투자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강진이라고 합니다. 도건은 이강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도건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강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젊은 투자자의 예의 바른 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 겸손하시군요.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이강진이 도건의 어깨를 툭 쳤어요. 도건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자가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를 버리고 내 은인을 짓밟으려 한 자가? 도건은 악수를 풀고 돌아섰습니다. 파티장을 나서면서 도건은 수행원을 불렀어요. 태성그룹의 모든 주식 흐름과 자산 현황을 보고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행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도건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태성그룹의 재무 상태를 확인했어요. 재개발 사업에 올인한 상태, 자금 대부분이 그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는 갚았으니 도건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원수를 100배로 돌려줄 시간이야. 도건은 수행원에게서 받은 서류 중 이강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파티장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었어요. 도건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옥자가 평생을 바친 국밥집, 그 가마솥이 바닥에 쏟아지던 순간 도건은 깨달았어요. 친부에게 남아있던 핏줄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심마저 자신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갔다는 것을요. 우리 엄마와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 도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엄마와 내 은인을 짓밟은 대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겠어. 그리고 당신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 주지. 도건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의 것이었어요. 서늘하고 날카롭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을 집어삼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자의 가게를 뺏으려던 이강진의 재개발 사업. 그것은 이제 도건의 설계로 인해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도건은 5년간 해외에서 쌓아올린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했어요. 이강진이 눈독 들이던 재개발 부지의 핵심 땅들을 미리 매집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세워서
이강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사들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도건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태성그룹에 돈을 빌려주려던 은행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강진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사업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건설사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강진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강진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건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윤도건 대표가 긴급 자금 지원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강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건이 내민 계약서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태성그룹 지분 전체를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당장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이강진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몇 주 후 태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어요. 이강진은 입구에서 도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떠 있었어요. 윤도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강진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표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강진은 도건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주고 주주들을 설득해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도건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장석에 앉았어요. 이강진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의장석에 앉는 거지?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도건이 옆에 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탁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이강진 회장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도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당신을 살려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해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뭐라고? 이강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서요? 도건이 차갑게 웃었어요. 계약서에는 담보 조건이 명시되어 있죠.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지분 전체가 저에게 넘어온다고요.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상환하셨나요? 이강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건이 서류 뭉치에서 몇 장을 꺼냈어요. 2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정자증 진단서. 그걸로 당신의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서 쫓아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건과 이강진에게 쏠렸습니다. 그 진단서 조작된 거였습니다. 도건이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여기 그 당시 병원 원장이었던 김 박사의 자필 자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짜 검사 결과지 원본도 있어요. 당신은 무정자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이강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김 박사가 도박 빚으로 파산 직전이더군요. 도건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대가로 진실을 받아냈죠. 당시 당신의 어머니가 김 박사에게 건넨 뇌물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김 박사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진짜 검사지도요.
도건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 어머니와 당시 당신의 내연녀가 공모한 거였더군요. 정실 부인을 쫓아내고 내연녀를 들이기 위해서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강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조작이야? 이강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모함하려고 꾸민 거지. 도건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조작은 당신 가족이 전문이었지. 도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외도녀로 몰아서 길바닥에 내팽개쳤던 그 비겁한 거짓말, 오늘로 끝입니다. 이강진은 멈칫했어요. 내 어머니? 무슨 25년 전 비 내리는 밤에 당신이 제 발로 걷어찼던 그 핏줄. 도건이 이강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 아들 윤도건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강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뭐라고? 윤서영, 기억나십니까? 도건이 말했어요. 당신이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 내쫓았던 그 여자,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저예요. 이강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그 아이가 내가? 이강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하며 구원자라 믿었던 젊은 거물 투자자가 자신이 25년 전에 버린 아들이었다니. 그의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담보로 잡았던 지분권을 행사합니다. 도건이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이강진 회장은 오늘부로 태성그룹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이강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강진 씨 횡령, 배임, 그리고 사채업자를 동원한 폭력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이강진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강진이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내 태성이라고. 내가 평생 바쳐서 만든 회사야.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을 끌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도건은 끌려나가는 이강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만이 그 뒷모습 위에 머물 뿐이었어요. 이강진은 복도를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나는 태성그룹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도건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이강진이 검은 승합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자신이 버린 아들의 손에 의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진에게 남은 건 차가운 수갑과 텅 빈 명예뿐이었어요. 엄마 봤어요? 도건은 속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엄마를 쫓아냈던 그자 오늘 제 손으로 무너뜨렸어요. 도건은 분노와 경악으로 가득 찬 태성그룹 주주총회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옥자가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이강진 전 회장 체포, 주주총회에서 해임. 앵커의 목소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이미 모든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도건은 날카로운 수트를 벗어 던졌어요.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옥자에게 다가갔어요. 옥자는 도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왔니? 단 한마디였어요. 고생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도건을 바라보았어요. 옥자가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 한 잔 마셔라. 목마르지?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건은 옥자 옆에 앉아 찻잔을 받았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도건을 품에 안았던 그 거친 손, 그 손이 건네는 찻잔이었어요. 여전히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건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팽팽하게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옥자가 거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것 같이 보자. 옥자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남긴 가계부였어요. 도건이 처음 옥자를 찾아왔을 때 보여주었던 그 가계부.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옥자가 첫 장부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처음 이 가계부를 받았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서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첫 장에는 옥자가 서영에게 주었던 돈의 액수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옥자 아주머니에게 받은 돈 50만 원. 그 아래로는 서영이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25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서영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일기 같은 글이었어요. 오늘 아주머니가 보고 싶다. 도건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는데 아주머니께 자랑하고 싶었다. 도건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다. 우리 도건이가 아주머니를 닮아 속이 깊은 것 같다.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도 없다. 아주머니 국밥 생각이 난다.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이가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옥자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영아. 옥자가 가계부를 가슴에 품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아들은 내가 잘 지킬게. 옥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도건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한 투자자로 친부를 무너뜨릴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도건이었어요. 주주총회장에서 이강진을 해임할 때도 검찰이 그를 연행할 때도 도건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자가 읽어주는 엄마의 기록 앞에서는 달랐어요. 도건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도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제 엄마 소원 다 들어드렸어요. 할머니 은혜도 갚았고 엄마 쫓아냈던 사람도 벌받게 했어요. 도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25살 청년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도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도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냐, 오냐. 옥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서영이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게야. 우리 도건이가 얼마나 장하게 컸는지 다 보고 있을 거야. 옥자가 도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복순이 뭐니 그런 무거운 건 다 내려놓아라. 그냥 내 손주로 살자꾸나. 응?
도건은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 엄마를 잃은 슬픔,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자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도건을 안아주었어요. 25년 전 갓 태어난 도건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도건이 말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몇 달 후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작고 소박한 국밥집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 간판에는 옥자네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전 시장 골목에 있던 그 간판과 똑같은 글씨체였어요. 가게 안에는 낡은 테이블 대신 새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자,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서영의 사진도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옥자 아주머니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옥자는 여전히 국밥을 끓였어요. 예전보다 손이 느려졌지만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은 구수한 국밥 냄새에 이끌려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한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도건이었어요. 태성그룹의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도건은 여전히 투자를 계속했지만 주말만큼은 이 작은 식당에서 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도건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굴리는 천재 투자자가 아니라 그저 넉살 좋은 국밥집 손주의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돕는 착한 손주려니 생각했어요. 도건은 그게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윤도건 대표님이 아니라 그냥 도건이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곳은 도건에게 그 어떤 화려한 집무실보다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옥자와 도건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옥자가 도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건아. 네, 할머니. 오늘 국밥고기가 참 좋더라. 옥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더 맛있는 거 사올게요, 할머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어요. 2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여자. 그 여자에게 국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주었던 국밥집 아주머니. 그리고 그 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작은 선이가 씨앗이 되었어요. 25년의 세월 동안 그 씨앗은 자라났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숲은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옥자와 도건은 손을 잡고 노을 속을 걸어갔어요.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의 세월과 한없이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서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25년 전 빗속에서 건넨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선이가 한 아이의 목숨을 살렸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은인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진심으로 베푼 따뜻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온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